네, 세법학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100점입니다. 우리 400점 가운데 이제 세법학 2부가 100점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부 언제 하셨나요? 오늘 하셨나요? 어제 하셨나요? 어제 하셨나요? 자, 이게 입구 쪽이에요. 세무자. 제가 기초반에도 이걸 합니다. 이제 2차 반에도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재산이 늘어난 거죠. 우리가 이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통장에 현금도 자산이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장부에 자산이 늘거나 아니면 장부에서 부채가 빠지거나 그걸 이제 순자산 증가라 해서 법인세는 전부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전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는 그거는 정교한 과세가 안 되지 않느냐. 부의무상이전 같은 거는 상정으로 밀어가지고 많은 그래서 한 50%까지 높은 세율로 좀 때리고, 그리고 일부는 소득으로 봐서 그것도 원천을 8개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합이나 분리 같은 걸 끌고 가면서 그래서 분리,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돈 10,000원 되는 이자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분리로 좀 끝내주고, 이렇게 정교한 과세를 하려면 원천을 정해놓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소득세는 이제 원천설을 끌고 가죠. 소득 원천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을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죠.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법인세죠. 그죠? 일부에서 약 한 50점 될 거예요. 이 소득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일부에서. 그리고 자, 저거를 이렇게 6%부터 38%, 10%부터 22%까지만 끌고 가서는 조금 더 중한 과세라든지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 세목으로 끌고 가는 방식을 좀 끌고 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이죠. 그리고 이제 비영리 포함이죠. 그렇죠? 일부에서 좀 더 하시고 상속 증여세죠. 그러니까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들 주로 별도의 세목으로 금액이 크다 그러면 얘는 10에서 50%까지거든요. 아주 세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다만 영리법인이라 할게요. 법인은 우리가 이걸 자산수증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인세로 비영리 말고요. 비영리는 여기 상중의 납세무자를 끌고 가고 또 대부분 빼주는 방식을 취해요. 비영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요게 일부의 주요 세목이에요. 그죠? 말씀 들으셨겠죠? 일부의 주요 세목인데 과세권을 지금 국가가 행사하죠? 국가가 행사하고요. 국가가 행사하죠. 그렇죠? 헌법에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둘밖에 없어요. 국가하고 지자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국세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거 중요해서 이렇게 노랗게 쓴 거 아닙니다. 별도로 그냥 국세기본법 해서 이게 일부죠.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불복이라든지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쪽 아마 판례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많이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일부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100점. 저기 입구 쪽이고요. 자, 지금 2부 쪽은 출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2부는 이제 출구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출이 일어난다. 지출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소비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소비인데 첫 번째는 특정 소비예요. 이 특정 소비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이 단일 비례세율을 취하고 있어요. 10%. 그런데 이 부분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쓰지 마라는 논리가 있긴 있어서 면세 제도를 통해서 보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0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부담한 거랑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부담한 거랑은 이 세부담이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안에서는 면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역진성을 조금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제 소비세제 전체에서는 특정 소비세를 만들어서 특정 소비세를 때리고 거기다가 부가를 때려버리면 여기서 누진세 체계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누진세 체계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처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때려요.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단일 비례세율이 아니고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2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공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부가는 최후에 때리는 소비세죠. 그러니까 다른 소비세,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때리고 거기다 부가세를 다시 때리죠. 그러면 만약에 개소세가 5% 과세되는데 거기다가 10% 부가세를 때리고 개소세가 20% 때리는데 거기다가 부가를 한 번 더 10% 때리면 이게 누진세처럼 전체적으로는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소비세 가운데 특정 소비세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술하고 주세죠. 그 다음에 기름, 교통세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가사치품하고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다. 최근에 지금 과세관청이 끌고 가는 논리는 고가사치품의 논리보다는 외부 불경제로 끌고 가요. 외부 불경제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개별 소비세를 왜 때리느냐? 야, 그놈의 자동차 때문에 도로가 패이지 않냐? 그놈의 자동차 매연 때문에 대기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내야지. 자동차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런 논리를 취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중에 개별 소비세. 그 중에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요. 일반 소비세죠. 네, 뭐 많이 하셨던 부가 같이 세요. 이게 근데 얘를 때리고 여기다가 또 한 번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특정 소비세의 대표 주자를 하나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세라든지 교통에너지 환경세 끌고 오지는 않고 개소세를 놓고 그에다가 부가를 엎어서 때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2부에서 한번 다뤄보자. 뭐 그런 거고요. 양은 상당히 작습니다. 양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지방세예요. 이 지방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얘기하는 과세 주체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국가, 또 하나 지자체예요. 근데 이제 지방세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같은 거예요. 근데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는 시스템이 조금 이게 시원찮아요. 근데 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별도 법률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큰 덩어리로 하나.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에요. 지방세법 안에는 11개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취득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 11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세 이제 우리가 특례제한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특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방세 있어요. 그러나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 부분은 대부분 국세를 준용하도록 지금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뭐 갈수록 지방세를 보완해가지고 국세처럼 정교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세 같은 일세목 일세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뭐 어쨌든 지방세가 여기 있는데 11개 세목 가운데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거는 취득과 보유 과정에 등장하는 세금만. 취득과 보유 과정에 등장하는 세금세. 지방세가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여러 가지 있는데 걔네들 다 무시하고 여기 취득세. 취득세. 그 다음에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취득과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때리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죠. 재산세. 그래서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인데 출제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취득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세목 가운데 이 정도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또 반이 뭐 양이 주니까 지방세는 양 자체는 또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양 자체는 많지 않은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고납부 방식을 써요.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납부 방식을 쓰는데 얘는 우리가 국세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과세원칙 고지서 보내갖고 확정짓는 방식을 정보부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통적인 방식이다 해서 보통징수라고 표현을 씁니다. 지방세는 과세관청이 고지서 날려가지고 걷는 방식을 보통징수 방식이라 그래요. 보통 그렇게 걷는데요. 이게 그래서 지방세는 신고납부 패턴을 쓰는 것들보단 고지서를 날리는 것들이 보다 더 많아요. 이게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신고납부 이거는 보통징수 패턴인데 보통징수는 세무사가 할 게 별로 있나 없나요?
아니 고지서 날라오면 제때 내세요. 뭐 이 말씀만 해드리면 되죠. 아니 아파트 갖고 있다고 고지서 날라오면 재산세 내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내시라고 그러지 뭐 그걸. 그렇잖아요. 요거 뭐 이제 그런 거라 시험에 그래도 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재산세 납세문자가 나왔어요. 상담을 해줘라 그런 얘기죠. 요러면 재산세를 내실 수 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물어보면 답은 좀 해주시랍니다. 요거 어쨌든 이게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자, 특례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고요. 제한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뭐 우리가 자세히는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주임대료 보셨나요? 부가세 말고요. 법인세 이런 거. 법인세 간주임대료. 그건 제한이죠. 보증금 받으면 이자 상당액을 때린다는 건 제한인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어요. 제한해. 우리 뭐 저는 잘 안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 있나요? 없나요? 연말연금 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카드 썼다고 외상 빚났다고 세금 혜택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거 해주는 거죠. 요거. 근데 그게 특례입니다. 요거 해서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 이게 이 2부의 마지막인데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쪽에 대한 걸 보고 마지막에는 이게 절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세특례 제한법은 해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법률이에요. 해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법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는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동차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2부에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배점 자체가요. 얘가 한 35점? 30점 이상이에요. 배점 자체는 얘가 한 25점, 나머지는 한 20점 정도?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가는 아주 낯선 세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무회계가 부가부터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애지간히 커버가 됩니다. 애지간히 커버가 돼요. 물론 우리 세법학에서 얘기하는 논제들이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세무회계를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많이 되는 파트 가운데 대부분 많이 커버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 요거 해서 지금 얘도 같이 보시긴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집중적으로 하실 건 뭐냐면 얘하고 얘예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조금 더 뭐 좀 조언을 좀 드리면 지금은 세무회계하고 얘하고 얘 할 때입니다. 얘하고 얘. 세무회계 하시고. 왜? 지금 긴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낯설음 그걸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회계만 애지간하게 올라오면 예, 동차는 충분합니다. 왜 웃어요? 올라오면요. 세무회계가. 이게. 지금 이쪽은 개별 소비세하고 지방세 못 잡은 꽈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별 소비세하고 지방세 못 잡으면 꽈락이에요. 얘는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얘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오면 대부분 쓰시고 이상한 거 나오면 대부분 못 써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애지간하면 쓰시게 나오고 얘는 공부 못한 사람 한 사람 확 티납니다. 동차생하고 유예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지방세예요. 2부에서 1부는 뭐 다 티가 좀 나. 세무계 가면 확 티나요. 거기 확 티나고 이게 근데 이쪽에 지방세가 많이 티가 나요. 개소세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티가 안 나요. 큰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티가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2차생들이 갖고 있는 유예생들이 갖고 있는 부분의 한계가 전력 분산이에요. 여기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이게 논제가 200개가 넘습니다. 이 조통법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려면. 근데 유예돼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한 200, 한 20, 30개 되거든요.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 시험장 가면 이게 다른 거를 많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점수 발표 나잖아요. 안 되신 분들 말고요. 합격되신 분들 점수 차이 비교하면 큰 차이 없습니다. 유예생하고 점수 차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나중에 이제 뭐 할 때 그때 이제 보시고 지금 우리 2부에서는 요거 위주로 가시는데 저는 뭐부터 진행할 거냐면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 얘를 3번으로 얘를 4번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세부터. 예전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부터 좀 진행을 했는데 지방세 배점이 조금 더 크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이쪽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년보다 올해 제가 수업 시수를 3시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례도 좀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순서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거는 자, 이 교재를 2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좀 두툼한 거랑 또 하나는 좀 얇은 사례집 하나 있죠. 수업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좀 갖고 다니시고요. 오늘은 쓸 일 없습니다. 뭐 내용 공부를 해야 뭘 사례를 보고 뭘 하죠. 다음 주부터 그것도 좀 갖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 얇은 책 볼 일은 없습니다. 이거 한 권만 받으시는 분 계시나요? 달라고 그러세요. 예. 자, 지방세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좀 보실게요. 네, 우리 교재 672페이지 놓으실게요. 그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갔다 와서 그쪽 가서 살짝 소개해드리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지방세 기본법 자체가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국세하고 큰 틀의 차이는 없어요. 큰 틀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고요. 자, 취득세요. 아까 세 개 세목이었죠. 취득세하고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얘가 80%라고 보세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요도라든지 분량으로 봐도요. 이게 그러니까 재산세 뭐 조금 더 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얘가 한 7, 80% 가장 지방세에서 중요한 세금이다. 보시고요. 자, 이제 취득세요. 취득에다가 과세하는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행위세입니다. 행위세예요. 그러니까 취득해갖고 네가 이익을 봤다 그래서 때리는 게 아니고 취득이라는 행위를 발생시켰다면 과세하겠다.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행위의 과세 이렇게 할까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이 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건데 크게 두 가지로 보자. 첫 번째는 실질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형식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자, 여기 매매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해보죠. 자, A하고 B가 매매를 해요. 요걸 하나 사고 팔아보죠. 아파트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계약서를 쓰겠죠. 그렇죠? 청약 승낙 과정 거쳤겠죠. 그래 합의를 봐야 계약서 쓸 거 아닙니까? 계약서 썼죠. 이게 취득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중도금이 한 서너 번 있다 치고 이때 우리가 잔금을 쳐요. 그럼 잔금을 치면 취득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득하는 행위 여기다 때리는 세금이에요. 지금 취득하는 행위. 그런데 지금 잔금을 치르면 그 자산에 대한 그 배타적인 소유라든지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취득한 걸로 보자. 이 행위에다가 때리는데 그러면 취득 시점은 언제냐? 잔금이 아니겠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라든지 등록부에 표시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잔금이 오고 갔다면 그러면 사실상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건 사실상의 취득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형식주의에 입각한 거는 야 쟤네들이 잔금을 주고받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 어렵지 않냐.
그러면 등기부라든지 등록부에 표시가 되면 그러면 그때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이 됐다는 거예요. 형식에 의한 것도. 이게 이렇게 등록부에 자, 등록부에 자, 소유권 등을 이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취득행위로 보는 거예요. 등록부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집을 하나 줘볼게요. 그럼 거래 상대방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집을 새로 지었는 거예요. 뭐 저 강원도 어디 뭐 에다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보존등기라고 그래요.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홍길동이 걸 사요. 홍길동이 걸 사요. 아니면 아버지 걸 넘겨받든지 사는 걸로 할게요. 사볼게요. 이것처럼 사요. 그러면 기존에 홍길동 거였죠. 근데 저로 이름을 바꿔줘야죠. 그 공부에 적어놓죠. 그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아까 거래 상대방이 없는 경우인데 내가 처음 취득한 거 있죠? 그런 건 거래 상대방이 없는데 내가 취득한 거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축을 했다든지 뭘 건조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있었죠. 그렇죠? 그 상대방이 있으면 이어받아서 내 걸로 받은 거죠. 그걸 승계 취득이다. 그런데 지금 아까는 홍길동이한테 제가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잔금 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상승계 취득. 근데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무상으로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죠? 아버지한테 아들로. 저는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무상승계 취득이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여기 얘는 등기부에 올라온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나 얘 중에 우리 지방세 취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취할 거냐 이건데 절충주의를 취해요. 우리 취득세는 절충주의를 취합니다. 둘을 다 쓴다는 거예요. 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취득이. 사실상 잔금일인데 자, 사실상 이때 우리가 등기를 치면 어떡하죠? 그럼 취득행위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러면 선등기일을 무조건 취득식으로 봐버려요. 이거에 의한 취득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잔금일에 대한 부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잔금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무상승계 취득은 아니죠. 무상승계는 대가가 없는 거니까 걔는 잔금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유상승계 취득을 하는데 이게 잔금일이 취득식인데 원래 취득식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그러면 취득 시기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신고할 때 확정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성립할 거냐? 잔금일이라는 거야. 원칙이 잔금일인데 문제는 얘 먼저 등기가 됐다. 그러면 선등기일이 되는 거고요. 취득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죠. 취득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잔금일에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더 신뢰도가 높은가요? 아무래도 법인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가요? 법인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인이 높으면 이 잔금일을 뭘로 볼 거냐면 실제 잔금일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법인은 장부에 드러나는 거 있죠? 실제 그 가액을 취득 시점으로 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개인은 신뢰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잔금일을 뭘로 보냐면 계약상 잔금일로 봐요. 계약서상의 잔금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5월 말이 잔금일이었어요. 근데 법인은 6월 7일 날 잔금을 줬습니다. 그럼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6월 7일입니다. 6월 7일부터 60일에 내는 거예요. 근데 5월 30일이 잔금인 제가 6월 7일 날 돈을 줬어요. 그럼 제 취득 시기는 5월 말일입니다. 5월 말일부터 이제 60일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난 가산세를 맞는 거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맞는 거죠.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잔금일이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뭐 법인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실제 잔금일로 볼 거냐, 계약상 잔금일로 볼 거냐. 근데 일단 크게 법인은 실제 잔금일, 개인은 계약상 잔금일. 그렇게 보되 취득 시점 자체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날짜를 우리가 취득 시점으로 본다. 그 날짜를 취득 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취득 시점은 언젠가요? 둘 중에 빠른 때죠. 사실상. 그렇죠? 이게 취득세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보면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을 해요. 그러면 얘는 실질서래 입각하면 어떻게 해요? 간주된 거예요. 실제 잔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간주된 거는 어떻게 해요? 사실상 변경일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바뀐 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알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공부였다가 적은 날 중에 빠른 날로 가버려요, 다. 취득 시기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취득 시점은 둘 중에 빠른 시점으로 끌고 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야. 빠른 시점으로 끌고 가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볼게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다가 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비과세나 면제로 빼주는 건 별개 개념이에요. 나중에 비과세나 면제로 빼주는 건 별개고 이걸 취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양도담보를 걸어볼게요. 이걸 홍길동이한테 이렇게요. 양도담보를 걸어요. 등기 넘겨주나 안 넘겨주나? 이거 건물입니다. 그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취득세. 이게 찾아와요. 그럼 다시 내 이름을 올려요 안 올려요? 내라는 겁니다. 취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형식주의에 입각한 취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취득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내 거 실질적인 자꾸 우리가 이제 실질과세 원칙 이런 거 익숙해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세할 땐 그랬어요. 양도담보니까 그게 실질이 양도냐 담보지.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도 그건 거기가 사시고 그런 거는 여기는 지금 이게 일어났죠. 이게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걔는 취득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에만 너무 뭐죠? 포커스를 두지 마셔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글로 가긴 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쪽에 의해서도 과세하는 게 굉장히 많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이게 일단은 우리가 취득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르는 것도 취득이요, 잔금도 취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상승계 취득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취득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승계 취득이에요. 이거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시 취득이에요. 거래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원시 취득에 대한 대표적인 게 신축이나 무슨 공유수면 매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 그런 거고요. 근데 승계 취득은 또 이렇게 나눠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유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대가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나눈 거예요? 거래 상대방 있니 없니 이거죠? 얘는 대가 있니 없니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렇죠? 자, 우리 유상 승계 취득은 어떤 게 있느냐? 가장 일반적인 게 매매죠. 가장 일반적인 게 매매. 그렇잖아요. 파는 놈 있고 사는 놈 있고 해갖고. 그죠? 또 하나는 바꾸는 거. 교환. 또 뭐 현물 출자. 뭐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무슨 대물 변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나 이런 데서 보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들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유상승계 취득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걸 보시고요. 그런데 무상승계 취득은 대표적인 게 상속증이에요. 무상승계 취득은 상속, 증여, 뭐 일종의 일련의 뭐 기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가 수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시요. 이 부동산으로 해볼게요.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지방세는 이럴 때 우리가 등기하는 걸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 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 가서 살짝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뭐 저당권 설정했다. 뭐 그런 뭐 설정에 대한 것도 채권 금액 갖고 노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지워야죠. 이렇게 한 줄 긋는 거예요. 말소. 그렇죠? 뭐 변경 등기도 있고 말소 등기도 있는데 그 말소 지우는 거죠. 가끔 이제 등기부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밑줄이 이렇게 맞는 거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 별로 힘든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대출이 그만큼 잘 나온 거죠. 대출이 잘 나온 거예요. 저는 참 나도 멍청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건물 갖고 잘 돌린 거죠.
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건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이 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했다 지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유권과 관련된 거를 나머지를 을로 해갖고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상 표제부가 돼 있어요. 이게 지우는 거 밑에다 이렇게 하라고. 뭐 그건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문제는 이걸 본래 취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가로 얘기하면 실질 공급 비슷한 거예요. 실질 공급 비슷한 거. 요건 본래 취득이다. 이거 법률상 없는 용어예요. 법률상 없는 용어인데 승계나 원시 이게 본래 취득이고요. 이제 문제는 간주된 취득이 있다는 거예요. 간주 취득. 그러니까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있는데, 이런 간주 취득으로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이제 변경등기라든지 그런 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문제는 간주된 취득에 대한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끌고 온다는 거죠. 이것도 취득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도 취득의 하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세에서 취득세를 지금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지금 유상, 무상, 원시, 뭐 승계, 뭘 다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취득세법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취득이라고 할 때는 모든 취득이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눴습니까? 승계하고 원시 간주로 나눴죠. 그렇죠? 근데 유상하고 무상으로도 나눴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정확하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주 취득은 나중에 자세히 뭐 좀 보시겠지만, 특히나 이쪽하고 이쪽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도 유상하고 무상을. 이걸 왜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지금 뭐냐면, 신고납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법인은 언제요? 실제 잔금일이고요. 개인은 계약상 잔금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60일 내 신고납부 하는데, 유상승계 취득 해볼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취득 시기예요. 취득 시기요. 근데 이게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요. 얘는 언제라고요? 실제 잔금일. 얘는요? 계약상 잔금일. 이때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가 돼야죠?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60일 내. 그런데 이 신고서를 꾸밀 때는 우리가 과세 표준에 세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출세, 감면세가 없다고 치고요. 그냥 이거 갖다 내는 거, 산출세율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와야죠. 근데 다시요. 과세 표준은 신뢰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실제 잔금일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개입되면 객관적 취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실제 금액이라고요. 실제 금액. 장부에 있는 금액 있잖아요. 장부로 확인되는 실제 금액을 과표를 하는 거예요. 법인이 개입되면. 이게요. 그런데 개인이 개입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은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국세의 기준시가 같은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지방세 시가 표준액. 땅이라면 개별 공시지가요.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요. 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뭐 고시된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신고해 넣어도. 그런데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 표준액을 과표를 합니다. 얘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신고 가액 쓰는데 실제 가액을. 그러니까 얘는 맥스로 가요. 맥스로. 뭐하고 뭐요?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얘는요? 얘 시가표준액 무시하고 원칙이 그냥 실제 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갖고 신고합니다. 믿는 거죠. 믿어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과표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은 잘 보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가표준액만큼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고요. 자, 이게 세율이에요. 자, 이제 세율인데 이 세율이 자, 유상승계 취득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야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상승계 취득인데
이 승계취득은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주택하고 농지하고 이외로 나눠요. 주택하고 농지하고 이외로.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건 여기가 되겠죠. 이외요. 상가라든지 무슨 그냥 땅, 일반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근데 올해 취득세가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 많이 바뀌었냐면 과거에 얘가 그냥 감면 규정이 있었어요.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얘가 취득세 영구 규정으로 들어옵니다. 세율 인하로. 원래 취득세는 4%가 기본 세율이에요. 원래 취득세는. 그런데 얘는 1, 2, 3%만 때려줍니다. 그래놓고 이게 취득세 영구 규정이 들어온 게 최근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뭐 전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대거 손질합니다. 대거 손질을 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상관없으세요. 과거에 뭐 취득세가 어떻게 됐는지 뭐 알게 뭐예요. 예, 지금 거 보시면 되죠. 이게 뭐지. 그런데 주택과 관련해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들어왔어요. 지방세가 그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이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들어왔는데 지금 얘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집값이요. 6억 이하예요. 6억 이하면 현재 1%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이에요. 그럼 2%를 적용을 해요. 원래 4%예요. 세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9억 초과예요. 3%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뭐가 또 들어왔냐면 그러면 저하고 와이프가 반씩 갖고 있다 해볼게요. 공동지분이라고요. 아파트. 아파트는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분권자가 갖고 있는 지분가액에다 세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제 아파트가 7억짜리라 해볼게요. 그럼 저하고 와이프 반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3억 5천이니까 1% 맞죠? 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야, 이거 7억으로 놓고 2% 때리게 해줘 해갖고 올해 또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분가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환산해갖고 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가액은 3억 5천 놓고. 그런 식으로 주택과 관련한 걸 대폭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규정이 뭐가 들어왔냐면 자, 지금 저희 아파트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쉬는 노인정이 있어요. 아, 그거는 주거시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애들 놀이터, 뭐죠? 저희 아파트도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애들 가서 놀이터 말고요. 어린이집. 주거시설 아니죠? 그런 거 주택 아니야. 이런 낮은 세율 적용받지 마. 그걸 다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하고 주복이죠? 집하고 상가랑 같이 있는 걸 공통으로 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낮은 세율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산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촘촘하게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취득세 쪽은 그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볼 것들이 좀 있어요. 주택과 관련해서. 근데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물건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 있죠? 그 건축물 따로 세율 때리고요. 토지 따로 세율 때립니다. 근데 집은 하나로 때려요. 왜냐하면 집은 건축물하고 어떻게 해요? 부토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하고 그 상가가 같이 부토지 있고 맞물려서 사고 팔았을 때 어떻게 한번 할 거냐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런 거 들어오고 요게 자, 뭐 어쨌든 그렇게 들어왔는데 세율이 낮죠? 농지예요. 일로 올까요? 3%. 농지 3%예요. 나머지 상가나 이런 거 사시면 4%예요. 4%요. 올해 들어온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자 제가 땅을 먼저 살까요? 집을 지을 때? 그러면 몇 프로예요? 아, 농지에다 집 짓지 않습니다. 네. 네. 4%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짓죠? 그럼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은 2.8%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 최고 막 이랬었는데 토지를 빌려요. 빌려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져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의 부수토지로 끌고 옵니다. 그래 놓고 1% 적용해달라. 이렇게 끌고 와요. 와, 그런 거 인정하네.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 거 인정하네. 들어왔어요. 아,
굉장히 규정 많이 들어왔다니까요. 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례집에 제가 못 본 케이스인데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그거 또 하나 올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점주주 간주취득도 좀 손대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나와서 우리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주택, 농지, 이외. 그다음에 자 무상승계요. 칸이 좀 좁네요. 자 무상승계 대 그냥 가죠. 이건 승계취득이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이 좀 세율이 높아야 될까요? 증여가 조금 더 세율이 높아야 될까요? 그렇죠? 공부하고 싶나 보네요. 예. 현재 증여가 좀 높습니다. 이게 증여가 조금 높은데 상속은 2.3에 2.8이에요. 그게 이렇게입니다. 이거 좀 좁으니까 위로 올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게요. 취득세 체계를 보면 특이해요. 지금 보시면 다 물건별로 좀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증여는 대상자로 해놨어요. 인적 성격을 가지고 차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률은 2.8%하고 나머지는 3.5% 쓰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이게 자 증여는 비용리 3.5%예요. 저세율을 외워야 되냐?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시 취득 아까 몇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외우시는 거예요. 2.8%입니다. 네, 화나셨나요? 예, 2.8%예요. 간주취득은 2%예요. 간주취득은 자, 간주취득은 2%인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버립니다. 자, 부담부 증여하면 어떻게 되죠? 네, 양도소득세 증여세 왔는데 부담부 증여하면 내가 채무 부분은 뭐예요? 채무 인수 부분은 대가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걔는 1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 인수 부분이 아닌 건 1로 오는 거죠. 세율 적용이 달라져 버려요. 세율 적용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딸하고 거래를 합니다. 팔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속증여세는 야 부부간에 배우자한테 또는 전 아빠죠 부녀간에 예? 부녀간에 뭘 사고 팔았건지 저 줬지 추정 규정이 있어요. 추정 규정이. 그러면 증여 추정을 했는데 제가 추정은 반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하고 제가 반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매매 맞아요? 틀려요? 매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부채 비율을 늘리고 1로 끌고 올 거예요. 집을 줄 겁니다. 비싼 집은 없어요. 1%로 끌고 와야죠. 맞춰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면 뭘로 와요? 넘어오죠? 이렇게 높은 세율.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도 이게 유상취득으로 볼 거냐 무상취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율 적용이 또 상속하고 증여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냥 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00억을 물려주십니다. 1,000억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3남매인데 어머니 과거에 돌아가셨고 자 형 5 가져. 앞으로 제사 지내고 할 거니까 괜찮아. 5 협의 분할하는 거예요. 누나 3 가져. 나 막내니까 나 2 줘. 상속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율이 뭐예요? 우리 집은 농지 없습니다. 저희 집은 2.8이죠. 제가 사업에 좀 자금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누나 형 다시 모여봐. 나 좀 보태줘. 5대 3대 2 말고 형 3학 누나 3 나 3 줘. 2에서 1 줘. 그러니까 1,000억이니까 50억씩 나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이에요. 증이에요. 일로 와서 또 두드려 만든다는 거죠.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그걸 준다면 그러면 괜찮다. 뭐 이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기본 마인드가 여기가 잡혀야 취득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받아들이시기가 편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가면 살을 붙이는 게 뭐 중과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별꼴 쓰리고라고 뭐 또 많이들 암기하시는 거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취득세 가장 기본입니다. 교재 좀 보시죠. 자, 672페이지입니다. 자, 취득의 의미. 개요. 취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참고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아무거나 취득했다고 다 과세하는 건 아니라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열거되어 있는데 당연히 취득한 자에게 때려야죠. 그렇죠?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의 전부, 그 범위는 취득 여부 그 시기와 가액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이 취득의 개념 및 범위는 취득세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자, 우리 관련 규정인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상승계겠죠? 아까 말씀 안 들었나요? 그러면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요거 증여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는 잔금이 없잖아요. 상속부터 했나요? 상속부터 해볼까요? 상속 취득시 언제일까요? 아버지한테 무슨 잔금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날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속계실. 그 다음에 증여는 보통 계약서를 쓰죠?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유상승계야 대가가 소관이 되잖아요. 그러나 무상승계는 무슨 잔금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도 있네요. 무상이겠네요.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개수는 이제 크게 구축한 대수선 혹은 설치하는 거 있다. 다른 거를.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무슨 뭐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지 무슨 금고를 놓는다든지 건물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건축이라는 표현이 4가지가 나와요. 건축법을 들여다보면요. 근데 첫 번째가 새로 짓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축이죠.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근데 재축이라는 게 있어요. 재축은 자의가 아니라 타인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올리는 거. 이걸 우리 재축. 근데 개축이라는 표현이 건축법에 보면 나와요.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자의로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개축은. 그리고 이제 이전은 옮기는 거예요. 이전은 옮기는 건데 그게 건축이에요. 근데 우리 건축법은 건축법상의 건축에는 개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걸 건축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그러면 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그 건물의 값어치 높아지나요? 안 높아지나요? 높아지죠. 이걸 취득으로 봐야 되겠다. 간주 취득이에요. 개수죠. 자, 제가 트럭이 있어요. 냉동 탑차를 설치합니다. 비싸죠? 그 탑차 냉동 시설을 설치하는 거. 그럼 차량 가격 증가하나요? 안 하나요? 종류 변경이다. 간주 취득이라는 거예요. 가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간주해서 때리겠다 이겁니다. 그런 간주 취득도 있다. 간주 취득은 세율이 몇 %라고요? 2%. 쓰다 말았나요? 자, 1, 2, 3, 3, 4, 2, 3, 2, 8, 2, 8, 3, 5예요.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네.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어요. 1%, 2%, 3%. 이거 금액만 이거 잘 놓으시고 1%, 2%, 3%, 3%, 4%. 2.3에 여기 물려 있잖아요. 2.8, 2.8에 3.5라고요. 법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암기하시기 좋으라고 좀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드린 거지. 그룹핑을. 이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시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과표를 어떻게 끌고 가고 원시 취득은 어떻게 끌고 가고 간주 취득은 어떻게 끌고 가고 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게. 자, 보시죠. 내려가시면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뭐 체크하실까요? 모든 취득이라죠? 그렇죠? 취득세는 양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를 한다. 여기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면 역시 취득한 거라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등기 등록을 하면. 그렇죠?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선등기가 잔금 전에 선등기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가 취득식이에요. 선등은 앞선자 쓴 거예요. 잔금 전에 등기했다. 그게 선등기예요. 당금 치르기 전에 등기하면 하나 다시 볼까요? 자, 이거 날아가기 전에 보죠. 얘 취득식이 언제라고요? 실제 잔금일이죠. 그럼 취득행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렇죠? 그 세금 내야죠. 얘는 취득식이 언제죠? 계약상 잔금일. 그러면 내가 계약상 잔금일날 잔금을 안 줬을 수도 있네요. 근데 얘네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때로 그냥 봐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내가 60일 내 계약 해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 실제 잔금 안 줬는데 계약 해제가 일어나면 신고하기 전에 계약 해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금 때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취득을 보지 않는 규정을 둬요. 근데 법인은 잔금을 줬는데 60일 내 계약 해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취득행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통해서 취득세를 빼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요. 개인이에요. 취득식이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일이죠. 실제 잔금 안 줬어요. 근데 등기를 했어요. 취득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계약 해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는 실제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취득으로 취득이 일어났죠?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취득행위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 60일 내 계약 해제로 취득세를 안 내려면 개인으로서 계약상 잔금일을 취득식으로 하는 자로서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등기 등록이 일어나면 안 되죠? 등기 등록이 일어나면 취득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보시죠. 한가로 2번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예요. 소나타를 한 달에 몇만 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없던 거 지금 만들어내니까 현대자동차 취득세 내봐. 그랜저, 제노시 취득세 내야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량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항공기 이런 거는 승계 취득자한테만 세금을 달라고 하자. 아 그렇지 않아요? 대우조선 미치게 못해 먹겠구만 장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이거 뭐 이런 나라가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차를 만드는 순간 취득세를 내라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으로 봐서 때린다고요. 지금 자 3번 취득의 의미입니다. 양가로 1번 실질주의 측면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변동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그 법률적인 요건의 대부분이 등기 등록이에요. 대부분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걸로 보는데 사실상 취득이 바로 그 잔금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예. 자,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취득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인데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취득이 완료된 걸로 본다. 그런 거고요. 자, 우리 형식주의 측면이네요. 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거 아니다. 취득행위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갖고 따지는 거지. 이게. 자,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그런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따라서 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춘 그러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 여러 지방세법상 취득의 의미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도 포함되는 것이라 그 의미를 새겨야 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취득은 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취득이 없는 경우라 해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지방세법에서 명문으로 비과세나 감면,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취득에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밑에 도표가 하나 있어요. 재화 이전 사실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형식. 그 밑에는 사용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등기 등록 등이 돼 있지 않아도 취득으로 보서 때리겠다는 거죠. 예, 그렇구나. 보시죠. 밑에 포인트는 잔금과 등기 등록을 가지고 지금 취득행위로 보겠다. 먼저 일어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시키겠다. 이게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사볼게요. 이게 지금 상가예요. 300억짜리입니다. 이게 300억짜리예요. 300억짜리니까 제가 한 방에 300억을 주고 사기는 좀 힘드니까 2년 이상 걸쳐갖고 1년에 100억씩 주는 거예요. 2년 이상, 2회 이상은 연부라 그래요. 이제 2년 이상, 2회 이상이면 연부. 지금 제가 연부 취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1년에 2번 이상 돈 나눠받으면 할부라 그러잖아요. 1년 넘어가면 장기 할부고. 근데 2년 이상, 2회 이상이면 연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올해 말에 100억, 내년 말에 100억, 내후년 말에 100억이라 할게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취득 시점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걸로 보면 잔금이죠. 그럼 언제예요? 내년? 아니죠. 내후년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때로부터 왕창 신고 납부하는 거죠. 4%. 그렇죠? 근데 우리 취득세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대요. 연부취득은.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시를 취득시기로 해요. 연부금 지급시를. 그러면 올해 말에 100억 취득시기네요. 그냥 일단 들어도 보세요. 올해 말에 100억이죠? 근데 연부금 지급시를 취득시기로 하면 과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연부금액이 될 수밖에 없죠. 100억. 세율은 4%겠죠? 상가니까. 그렇죠?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죠. 두 번째 또 100억이 왔죠? 올해 17년 말이에요. 또 4% 신고 납부해줘 60일 내. 그러다 계약이 깨졌어요. 계약이 깨졌다고요. 책이 없어요. 계약이 깨졌어요? 그럼 지금 야 그건 금액이 크고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득 시기를 땡겨온 거죠. 그런데 지금 잔금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다 취소하고 돌려줘라. 잔금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잔금이라는 사건, 취득이라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지 않냐? 그래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또 끌고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잔금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구나. 지금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다시요. 연보금 취득이에요. 올해 말에 100억입니다. 취득시기 언제예요? 올해 말이죠. 다음에 말 100억 줬어요. 언제죠? 취득시기? 그리고 등기 받았어요. 선등기일에 다. 여기서 형식적으로 취득이 돼버렸죠. 그럼 그 뒤에 100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등기일로부터. 이게 자 지금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시죠. 하나 더 보시고 좀 잠깐 쉴게요. 자 674페이지입니다. 취득의 유형이에요. 자 우리 취득의 유형인데 취득 유형은 거래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 뭐였어요? 있으면 승계고 없으면 원시 취득이고요.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이제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대가 지급이 있으면 유상이고요. 없으면 무상이죠. 한편 실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의지하는 간주 취득도 있다. 그렇죠? 자 밑에 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승계 취득이 유상, 무상으로 나눴고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이게 구분하는 게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잔금하고 우리가 증여계약일이라든지 상속계실이니까 취득 시기하고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산세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 뭐 신축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제조라든지 뭐 출원이라든지 민법상 시효취득 뭐 20년이네요. 간주 취득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좀 보시죠. 근데 일단은 뭐냐면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이 땅의 이름입니다. 이게 근데 현재 우리 지목은 지금 28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목이 28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
다 뭐 임야, 목장용지, 뭐 염전, 뭐 쭉쭉 공장용지 무슨 뭐 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문제는 그 개념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 지목 변경이에요. 이게 전이에요. 아시죠? 그죠?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목이에요. 대로 바꿉니다. 대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사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치 증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투입된 금액만큼 그 이상 혹은 가치 증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래적 취득인가요? 아니죠. 이게 홍길동 씨 땅이에요. 본래 취득 아니죠? 간주 취득으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증가액에 대한 부분. 이걸 간주 취득으로 때립니다. 증가액을 때리는 거예요. 가치 증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들어왔는데 올해 또 들어온 규정이 뭐가 있냐면 전에 공부하신 분들 계시니까 올해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LH라든지 도시 경기도 택지개발공사들 있죠. 얘네들이 택지개발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 심고 도로 놓고 이러면 대가 돼요. 지목 변경이 아닙니다. 근데 가치 증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걸 간주 취득으로 넣겠다. 지목 변경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봐서 때리겠다. 이가 들어왔어요.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꼭 지목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때릴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법에다가 명문으로 올해 그걸 넣겠다가 들어왔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택지개발, 그러니까 LH라든지 이런 데 말고요. 경기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말고는 기본적으로 지목이 바뀌어서 가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 취득으로 봅니다. 이게. 근데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2%. 이럴 때는 우리가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우리가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하고 남의 거 샀으면 이전 등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변경 등기를 하고 우리가 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한 거 있는데 설정 등기고 그건 지우는 건 말소 등기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 지목 변경 가치 증가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지금 개수죠. 두 번째 개수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은 신축, 재축, 자의로 하는 건 개축, 옮기는 건 이전. 근데 재축을 취득으로 봐요. 재축을 천재지변으로 없어져갖고 눈물 머금고 막 졌더니 취득이래요. 취득이래요. 그래서 걔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빼줍니다. 100% 감면해줘요. 일단 취득이니까 100%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축이 과세되는 일은 애지간하면 없어요. 감면 요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은 해줍니다. 이게 근데 건축법상의 건축에 지금 우리가 신축, 재축, 개축 이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세 취득세에서 라고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수선이나 설치거든요. 대수선의 설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7층짜리 건물이에요. 7층짜리 건물입니다. 7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건강을 위한 헬스 건물이에요. 예? 뛰어댕기고 막 해요. 근데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놨어요. 엘리베이터를. 자, 주체 구조부는, 이게 주체는 주뼈대예요. 건물주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이게 간주 공급이라는 거예요. 설치비, 가격증가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임차인은 몇 년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 효익은 누가 누려요?
엘리베이터가 건물과 일체가 되면서 효익을 건물주가 누리죠. 그래서 이때 납세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라고 그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 그래요. 주체, 몸체자. 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우리가 빌트인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요. 빌트인 주체구조부 돼 있죠? 이게 냉장고 옆에 이렇게 싱크대 이렇게 쫙 짜가지고, 거기 식기세척기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분양자가 주체구조부 취득자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취득세.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게요. 자, 이 건물 제 건물이에요. 1층에 아이파 은행이 들어왔어요. 아이파 은행이. 근데 여기는 강남 부자들이 많으니까 저 지하에 아니면 옆에 금고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유동 갖고 해. 아이파 은행이 설치를 해요. 금고를. 그러면 그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누구예요? 건물주 저죠? 제가 납세의무자. 물론 전 달라고 하겠죠. 납세의무자는 저지만 받아서 내야죠. 제 이름 제 돈 갖고 내라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얘기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간주 취득으로 보고 또 때리는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제 납세의무를 지는구나. 그렇게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이에요. 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냥 트럭에다 어떻게 해요? 냉동 탑차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죠. 뭐 촬영 중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해요? 적재 정량이나 화물 실을 거 사람들 이렇게 실을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무리라고 그냥 표현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늘려가지고 어쨌든 뭐 안 좋은 사고가 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취득세는 내셨나 모르겠어요. 종류 변경을 통해서 같이 가액이 증가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놓고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팔으려고. 요거를 뭐 그런데 어쨌든 차량만이 아니라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정원을 무게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가지고 있는 자한테 취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종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인데 이게 이제 차량 선박 등이고요. 물론 이제 가액이 증가가 돼야 돼요.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뭔가를 소유하는 늘어나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죠. 그렇죠? 같이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에요. 이건 조금 자세히 이따가 좀 보실게요. 근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점주주의 지금 우리가 과점주주 국세에서 뭐 있었나요? 과점주주 우리가 하면 딱 국세에서 떠오르는 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납세의무죠.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납세의무예요. 근데 지방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에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볼게요. 제가 부동산 지금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높지 않죠. 참여정부 때만 해도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1세대 3주택이면 그때 60% 때렸던 시절이 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60%. 그래서 저도 상담해드리고 그러면 또 다음날 가서 다시 불러요. 그때는 매도자 강세 시장이니까 아니 2억짜리 5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2억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사장님 2억 정도 나오는데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뭐? 야 3억을 벌었는데 2억 가까이 세금을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요. 그 다음날 가서 5천만 원 1억 더 불러요. 그래도 이게 계약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과 정책을 취해가지고 환수 정책을 취한 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올리는 역할을 일부 하지 않았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야 그렇게 해서 세금으로 다 내면 내가 뭐 남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러셨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부동산 세율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사가지고 팔아요. 뭐 60%씩 내야 돼. 미쳤어? 아이파라는 부동산 법인 하나 만들죠. 제가 100% 지분 갖고. 그리고 얘가 이제 조선팔도 있는 거 사는 거죠. 통일될 거야. 파주에 있는 거 좀 사고. 저쪽 불안해. 뭐 하는 거예요. 쭉쭉. 그럼 올라라. 그리고 제가 다 배당으로 빨아먹으면 되죠. 현재 그 법인 대표 하다가 이렇게 갖고 오는 게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가장 절세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개인 사업의 형태로 할 거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대표로 가서 급여를 끌고 올 거냐, 여러 가지 패턴 갖고 플랜을 짜보거든요. 그 법인 대표로 가서 그렇게 식으로 끌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건 절세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거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파가 부동산을 살 때 주식세 낼까 안 낼까요? 토지 몇 프로? 4%죠. 1, 2, 3, 3, 4잖아요. 1, 2, 3 주택이고 농지 3%고 나머지 4%니까 자꾸 하시면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럼 4%죠? 자, 4%예요. 그죠? 아이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제가 지금 아이파 지분을 40% 갖고 있어요. 과점주점 몇 프로예요? 50% 초과죠. 50% 플러스 한 주예요. 50% 초과죠? 이거 괜찮아요. 쏙쏙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 쏙쏙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아이파 지분을 20% 더 삽니다. 승계주택이죠? 증자할 수도 있고, 증자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내가 이 회사 경영권 장악했어요, 안 했어요? 세금 내. 부동산 네가 취득한 거야. 아이파 내는데? 시끄러. 아이파가 너하고 똑같아? 아이파는 별개 법인이고, 넌 과점주주지.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제 지분 몇 프로? 60%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가액에 60%를 때리고 세율을 때리는 겁니다.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입니다. 과점주의 간주취득. 올해도 약간 손본 게 있어요. 두 가지 뭐 하나는 클리어하게 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걸 좀 개정한 거고 그런 건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입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래요. 이게 올해 뉴 붙어있나요? 딱지? 그러네요. 네, 뉴 붙어있네요. 이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왜 들어왔냐면요. 우리나라 신탁법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A가 지금 신탁 위탁자를 할까요? 이게 더 눈에 잘 들어오시겠네요. 위탁자예요. 그리고 B가 지금 수탁자입니다. 신탁회사예요. 신탁회사. 근데 여기다가 부동산 신탁을 해볼게요. 토지를 할까요? 그럼 원래 얘 땅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빠지면서 얘 거에 이렇게 토지가 잡히게 되죠? 신탁 등기를 하면. 그렇죠? 이렇게 잡히게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히죠? 이게 재산세에도 이게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부탁받은 자산하고 지자산하고 구분해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과점주의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산 거야. 아까 40%에서 20% 추가로. 제가 홍길동인데 그럼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저 자산을 끌고 와서 계산을 할 거냐?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해서 지금 신탁회사를 이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신탁 등기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클리어하게 하겠다. 야, 끌고 와. 자, 건물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요, 지금.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40% 갖고 있어요, 지분을. 이 알파. 근데 20% 샀다고요. 60% 돼야 안 돼요? 되죠? 딱 두 개만 있다 할게요. 그럼 건물 값에 60% 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감가상각 누계월 뺀 장부가액 갖고 계산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60% 때려요. 그런데 토지는 어떡할 건데? 없잖아요, 지금 재무상태표에. 그쵸? 갖고 와. 넣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토지 건물에다 60% 때려갖고 간주취득에 대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이게 클리어하게 들어왔어요. 법에. 즉 신탁으로 갖고 있는 것 이렇게 포함시키라고요. 이게 계산할 때. 과점주주 간주취득 계산할 때. 그게 하나 클리어하게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012년도에 신탁법이 개정이 됩니다. 2012년도에 신탁법이 개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얘가 위탁자 지위를 C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지금 신탁 등기 했죠? 그럼 해지 등기를 해야죠? 그리고 얘는 다시 신탁하고 여기 C하고 계약을 맺죠? 그 다시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과거 2012년 이전 11년까지 신탁법에 의하면 근데 지금 2012년도에 신탁법이 개정돼가지고 여기 위탁자 C가 있죠? 그러면 이 지위를 그냥 승계할 수 있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A에서 C로 넘겨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게 들어와서 2012년 이후 2013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행은 아마 13년 가을인가부터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냐면 신탁등기 상인은 지금 누구예요? 얘가 갖고
아니 지금 등기부등본 얘가 갖고 있다니까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계산할 때만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세금 계산하는데 등기를 물고 와요. 자 지금 현재 등기상은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B. 자 그런데 위탁자 지위를 넘겨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신탁법이. 2011년까지 막더니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일단 너를 납세자를 끌고 가겠다는 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나중에 걸리면 박살 낼 테니까. 왜냐면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걸로. 이게 그래서 이제 위탁자 지위 이전이 됐을 때 그 위탁자 지위 이전이 됐을 때 A에서 C로 넘어갔다. 그럼 C를 납세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 규정이 우리 또 하나 새로 들어온 거고요. 자 위탁자 지위 이전까지 일단 보셨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